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금융위 해체, 금감원 쪼개기 모두 백지화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정부의 첫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크게 세 가지죠.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재부 분리,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이 세 가지인데 금융감독기구 지금 이 금융위 해체 그리고 금감원을 쪼개는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상정되기 직전에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이게 다 백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당정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했다라는 거죠. 왜? 반발이 거세서 조직 안정을 좀 우선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권한을 좀 분리하는 이런 이 조직 개편안의 방향이 오히려 역으로 비대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우려도 좀 같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해당 조직의 반발에도 지금 오히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나아간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직 개편안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검찰청 폐지죠. 그럼 검찰청을 폐지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어제 상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시 2분 이 시각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에도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냐. 이 어제 오후 6시 30분쯤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6시 30분쯤에는 아마도 표결 처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차관세 15% 이렇게 되면 한국만 남았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유럽도 25%였었는데 15%로 관세가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남았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협상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협상 교착에 25% 유지하고 있는 한국만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 얘기가 경제랑 외환 상황 등 다 이건 일본이랑 한국은 좀 다릅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김용 이 정책실장의 얘기를 따르면 현재 중대 분수령이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베선트 장관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3,500억 달러 청구서 협상 때와 말이 바뀌었다라고 김용범 실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용범 당초엔 대출 보증으로 좀 합의를 했었는데 미국이 이젠 직접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직접 투자를 하려면 우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시 비망로까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얘기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반응이겠죠.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상황. 바로 원달러 환율에도 이 반응이 갔습니다. 2달 만에 다시 1,400을 넘어섰다라는 건데 1,400원은 보통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미 뚫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안정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40대 사망 1위, 암이 아니라 자살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최근 20년간 자살률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살률 추이 2004년부터 좀 내려가다가 2011년에 높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2018년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했지만 2024년 29.1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지금 2011년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40대 사망률이가 뭐였었는데 전에는 암이었었는데 이게 자살에 이 자리를 내줬다라는 거죠. 통계를 낸 이래 처음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살이 암을 앞섰다라는 거예요.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살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회적인 특단의 대책이 분명히 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한눈에 들어오는 태극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 있죠. 뉴욕의 이 증권거래소 어제 직접 가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를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잠깐 보고 오시죠. Mr. President, for more than 233 years,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유일하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네, 해외에서 태극기를 보게 되면 뭉클하죠. 네, 이번 투자 서밋이 세계가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끌어오는 이 관심을 갖는 그런 강력한 계기가 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소득이 소비보다 더 커지는 시기, 흑자 인생이 되는 시점, 한국인 28살 때부터 흑자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28살 때부터 흑자였나 과연? 28살보다 좀 어린 분들은 그럼 난 몇 년 뒤에 흑자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 45살에 또 여기 볼까요? 45살에 노동소득이 정점을 찍는다. 다시 말해서 내 수입이 가장 최대 이 극한을 찍는 게 45살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45살인 분들은 나는 지금 내 이 수입이 내 인생의 정점이란 얘기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오늘도 한 그루 좀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는다고 한다면 흑자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선불입니다. 선불. 먼저 돈부터 내는 걸 선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대체 왜 선불이 키워드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 30분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그건 선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3,500억 달러 이 투자금 현금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자꾸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심지어 이게 선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Because of the tariffs that are coming in, the deals that are being made, $950 billion in one case, $950 billion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네, 윤영월 대표님. 네. 선불이라는 게 우리 식당 가서 선불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먼저 내야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투자금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얘기는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합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런 뜻을 받아들여집니다. 네. 보통 선불 조건이 식당 아주 손님이 많은 식당 네. 선불 받죠. 코로나19 때 골프장 장사 잘 되니까
선불로 미리 받고 전날까지 송금하는 사람만 치게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짱 장사하는 건데 지금 7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미해가지고 네. 그때 정상회담을 하면서 엄지척 사진도 찍고 합의문 발표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완벽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네. 국내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왔거든요. 근데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예, 미국에서는 그 3,5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500조 가까운 돈이 그건 현금에 가까운 돈이다. 그리고 투자해서 남는 돈의 90%는 미국이 갖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3,500억 불이면은 그 외환 보유고의 네. 84%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해서 당장 내가 탄핵이 되고 외환 위기도 온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도 유엔 총회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서 종지부를 찍듯이 저렇게 얘기한 거죠. 예, 선불이다. 3,500불 선불이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러니까 앞으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도 많고 지금 관세가 지금 15%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더 지금 더 비싸게 경쟁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품목에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불을 내라는 얘기, 이거 보통 배짱 장사,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곳, 그런 곳에 배짱 장사를 할 때 선불입니다를 보통 내거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배짱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게 일단 투자부터 해, 입금되는 거 보고 생각할게 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핫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3,500억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나간다고 하면 나라가 휘청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베산트 미 재무 접견, 한일 경제 규모 외환 시장이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이 다 다르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랑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주든 뭘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6시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한테 이 얘기를 전에 들었을 텐데 전에 듣고 통화 수합 후 그래 해줄게. 해줄 테니까 투자해라는 긍정 시그널로도 사실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일단 이건 모르겠고 투자부터 해야 통화 수합이고 뭐고 관세고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두 번째로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직접 투자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네. 3,500억 달러를 선금으로 내라는 얘기인데 선불해서 선물로 내라는 얘기인데 현금으로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 이상인데 이걸 어떻게 내냐고요. 그 달러로 달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달러로 직접 돈 내라 이런 네.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아까 얘기는 MOU 체결할 때 합의할 때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만 보증 대출 보증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부를 이제 직접 투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전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도장 찍을 수 없는 거다. 도장 찍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일각의 얘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3,500억 달러를 돈으로 주면 1달러에 그 우리 외환위기 때 2,000원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1달러에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동차 관세 15% 내리고 이게 의미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이제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것까지 확산이 될까 봐 걱정인데 이게 지금 달러 수합을 하는 게 미국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상대국의 금융이 대단히 불안할 때 현재 당장 그리고 미국에 또 큰 영향을 끼칠 때 이때 수합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수합을 하는 게 중앙은행과 미 연준 간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계약을 지금 그 상황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법적 제도적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체 우리 국민들은 이러다가 어떻게
협상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걸 봐서는 일단 밀고 가면서 뭔가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최대한의 마진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뭔가 사실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협상이 좀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김용범 실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은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3,500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 형태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특별한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지금 현행 어떤 그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법을 고치든 아니면 정부에 만약에 보증동의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누차 지금 강조하시는 상업적 합리성 이런 것들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이 무제한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다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건을 걸고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그거는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화 수합을 이야기한 거고. 네, 지금 김용범 실장의 얘기는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충분 조건까지 더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 요게 지금 짜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가 지금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투자는 선불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서울신문 1면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차관세 25에서 15%로 내려갔다, 낮춰졌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25% 차관세 내는 애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조용히 치밀하게 네. 협상을 해야죠. 조용히 치밀하게. 네. 지금 너무 좀 밖으로 좀 떠드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도 그 김민석 총리도 네.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미국하고 협상 없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너무 좀 말을 좀 앞세우다 보니까 특히 비자 문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하는 국민들이 가서 쇠고랑차고 어떻게 보면 가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감정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반미 감정이 자꾸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상 때 대충 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디 쪽이 거짓말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줬다. 네. 또 소고기 쌀 개방까지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너무 급해서 날에 촉박해서 좀 서둘러온 게 원인이 아닌가. 우리 탓도 있고 미국 탓도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밝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칫 우리가 회담이 잘 타결이 안 되면은 네. 미국하고는 우리 경제적인 다른 문제도 많지만 안보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북핵이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얘기했지만은 북핵이 거의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보 문제를 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두 개를 미국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이 긴장 상태로 갈 수 있겠는가. 물론 10월 달에 에이펙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그때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때 합의를 하든지 계속 이렇게 가든지 10월 달에 합의가 될 텐데 우리가 미국하고는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미 감정이 커지면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오를 테고
국가적으로 경제나 안보는 더 취약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도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뭔가 조용하지만 또 치밀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다 물론 투명한 게 중요하긴 하지만 다 투명하게 할 것만은 아니고 뭔가 치밀하게 물밑으로 뭔가 확실하게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개인 의견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번 뭐 협상이 뭐 대충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일 교수님 짧게 말씀해 보실까요? 반미 감정 얘기를 야당이 하는데 그 말은 물론 이제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네.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야당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김민석 총리는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총리가 국무총리가. 근데 야당이 이걸 자꾸 반미 프레임으로 하려는 거. 이게 안보나 외교나 이런 경제 이런 거 다른 건 몰라도 국내에서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이럴 때만 좀 우리 편을 같이 들어줘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이 28,000명인데도 4만 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로 그러는 거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말을 많이 바꾸는 사람이고 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감히 그러기 어렵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거래 협상의 기술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말을 바꾸고 위협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좀 구사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얘기했다고 바로 야당에서 이게 반미 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냐. 반미 감정으로 이제 그 자꾸 프레임 짜려 하는 거. 좀 그건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협상력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근데 지금 야당이 오히려 정부의 협상력을 낮추는 것 같아서 그건 대단히 우려스럽다. 제가 그 말씀 좀 첨언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선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사실 풀기 쉬웠으면 처음부터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도 있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부가 잘 풀어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석신문은 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윤 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받았던 내란 재판이 아니라 이번에 신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관저에 있을 때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공무집행 방해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재판은 오늘 녹화 중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이 시작이 될 텐데 법정 출석 85일 만이고요. 내란 재판이 앞서 사실 11번 연속으로 지금 불출석을 했다가 오늘 드디어 10시 15분 재판에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경미 변호사님. 사실 대통령 탄핵 선고 때나 아니면 헌재 심리 때는 이 공개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재판 전체를 이렇게 녹화 중계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사안인데 네. 특검법에서는 이제 뭐 특검이나 피고인이 이렇게 이제 공개를 뭐 영상 중계를 신청을 하면 그럼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조항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랑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재판 자체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또 별개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뭐 국민들이 이제 그 재판에 출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원칙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뭐 이후에 재판 절차가 계속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기회 자체가 가지는 그런 중요성도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이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적 알 권리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상 가장 좀 주요하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는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웬만하면 중계를 하는 쪽으로 내란 재판 중계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물론 아직 시행 전이긴 합니다만 그 취지로 이번에 이 녹화 중계를 허용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야? 녹화하면 편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좀 거쳐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렵죠. 비식별 조치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이 등장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죠. 근데 개인정보가 있고 내 조상권이 있고 한데 내 얼굴은 가려주세요. 나는 공개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뭐 모자이크든 블러든 이 가리는 그런 조치를 편집을 통해서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편집을 거친 다음에 그 영상이 공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는 건 인신 구속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재판정에서 모습을 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사실 됐어요. 그래서 더 오늘 이목이 쏠리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뭐 특검도 거부했고 네. 법원 출정도 제대로 좀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계를 하니까 더 좀 이번에 볼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화 중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생중계, 스포츠 중계 같은 건 생중계가 더 좋지만은 이거를 뭐 리얼타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출두를 하더라도 또 가릴 건 또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수용 번호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릴 건 가리고 국민한테 재판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알리는 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에는 계속 거부만 했기 때문에 판사나 이쪽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진술 거부하고 협조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두해서 재판에 임하면서 또 중계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은 오히려 뭐 재판이나 국민 여론이나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 이 공개가 되는 측면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난 좀 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의아한 부분이 지금 일단 첫 공판은 공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경미 변호사님, 오늘 사실 보석신문도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보석신문은 또 이거는 중계 안 돼요, 영상 촬영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재판부에서 아마 그 재판 진행하면서 네. 보석 신문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한 상태라서 일단은 뭐 기다려보긴 해야 되지만 네.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보석 신문은 이제 결국 이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하는지 계속해서 인신 구속을 유지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결과가 바로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됩니다. 뭐 정말 빠르게 나온다라면 이날 중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수일에 거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게 유무죄의 결과랑 비슷하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오픈이 되면 뭔가 이제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예단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론 재판으로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더불어서는 뭐 피고인도 이제 발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뭐 이런 보석 신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재판은 첫 길이기 때문에 첫 길에서는 보통 변호인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보석 신문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 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은 유무죄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제 깊이 개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부분은 조금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시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보석 신문 자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불허를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오늘 재판에서 보석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 재판부가 아마 밝힐 거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죠. 왜 오늘 보석신문은 불허했는지 공개를 불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석신문이 아마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보석이 되고 안 되고는 유죄 무죄와는 또 별개의 건인데 연동해서 자칫 이걸 시청하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론 재판격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허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이죠. 지금 8시 30분이 돼가고 있는 이 시각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제가 이 법정 출석 85일 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어떻게 좀 지냈는지 오늘은 얼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더입니다. 한 표 더 이게 무슨 얘기냐 볼까요? 국회 본회의 명패수보다 한 표 많은 표. 야당 부정투표 아닙니까? 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이 안건이 또 이 지정하는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표결에서 어제 명패수보다, 명패수라는 거는 재석이 몇 명이냐를 따지게 되는 건데 재석한 사람보다 표가 한 장 더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투표수가 275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습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의장님.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투표 새로 하세요. 한매가 왜 더 많은지 국회의장으로서도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알면 부정투표겠죠. 이것을 재투표하지 않으면 부정투표라고 생각하시면 재투표하지요. 뭐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까요? 양당 수석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게 나눠주는 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 표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국회법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최창길 교수님, 저도 국회 출입을 상당 기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재석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이 대체 한 표는 어디서 나온 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쎄요, 뭐 국회의장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마 저기 표를 2개를 줄 수 있겠죠. 실수로. 네. 근데 그것도 참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국회 생활을 좀 해봤는데 네. 적어도 저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제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자리에서 이러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른바 그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야당이 주장하고 이른바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네. 부정선거를 같이 중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소란으로 그친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국회의원들이 그 참 우리 국회의원들 말이죠. 개개는 다 훌륭한데 꼭 이런 일이 나타나요. 또 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의 수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182대 93이니까 전혀 또 재투표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안 주겠죠. 이 당장 이 자체가 네. 한두 표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조차 하나하나가 다 국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장수가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좀 씁쓸하다. 이런 일이 왜 있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 투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원식 의장이 막 책 들고 막 얘기를 해요. 국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보자고요라고 얘기를 하죠. 국회법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 보겠습니다. 국회법 114조의 3항이에요.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법조문입니다. 이경미 변호사님. 여기만 보면 재투표 해야지. 근데 항상 뒤에 법조문은 늘 그래요. 다만이 붙습니다. 네. 이 다만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이게 여기가 주냐 여기가 주냐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더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앞줄만 해석하고 뒷줄만 해석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원칙은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재투표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하지만 결과를 봤는데 이게 뭔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미미하다. 그런 정도의 이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결국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회법도 어쨌든 이 해석서가 있으니까 아마 네. 이제 국회의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절차에 있어서도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재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되는 건데 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재투표를 원하면 이제 또 그렇게 붙이겠다라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으니까 네. 사실 뭐 이것이 뭐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절차상의 큰 하자로 보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찬성 반대를 따져봤을 때 이 한 표를 넣니 빼니 해도 어쨌거나 찬성 182에 반대 93이라 큰 차이라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송은석 원내대표가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 표 더 나온 본회의 표결 야 부정투표 여 야당의 술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이 여당의 얘기예요. 여야가 대치 상태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투표수보다 명패수가 투표수가 더 명패보다 투표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국회법 취지가 네.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되는데 왜 그거를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하는 거거든요. 저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거부터 계속 줄기차게 추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4.19라든지 5.18 같은 거 유공자법은 있는데 1964년 이후에 민주화 유공자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6월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유공자로 해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의대 사건 과거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7명이나 죽었습니다.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런 사람들도 다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에 금고 이상 형은 뭐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빠져나간 조항이 저기 또 있습니다. 보훈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은 국가유공자법 그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유공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런 법이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당연히 재선거를 해서 진짜 뭐 하나마나 물론 통과는 될 거예요. 민주당이 압도적이지만. 근데 이거 하나를 보면은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않고 얼마나 이 정파에 치우친 국회의장인지를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더불어 가야 되는데 저런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회의장한테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윤영걸 대표님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 최창일 교수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또 없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국회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 국회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리고 다만 그 밑에 조항이 없으면, 다만 이하에 그 네. 문장이 없으면 당연히 재투표해야 돼요. 뭐 결과가 뻔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국회법에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충실히 따른 거예요. 국회의장으로서. 단지 여기서 지금 이제 유공자법 그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히 이 시각차가 커요. 여러 논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예요 지금. 네. 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당장 통과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지나면 그때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걸 투표한 건데 아무튼 이거는 여야가 생각은 달랐지만 지금 절차의 문제거든요. 이 절차의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여야가. 제가 볼 때 이건 재투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회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걸 충실히 따랐고 또 국회법 해설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국회의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도 받아들인 건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생각이 다르니까 또 이걸 또 야당이 수술 부린 거 아니냐. 야당이 수술 부릴 게 뭐 있어요. 이거 어차피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알 텐데 그 여당도 뭐 저런 얘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부정투표라고 또 얘기해서 그래서 뭐 저의 추론이긴 한데 일각에서 얘기됐던 그 부정선거론과 같이 겹쳐서 상기시키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야가 어쨌든 조금도 양보가 없다. 정말로 제도적 자제가 전혀 안 된다. 네. 이 절차에서 그런 게 또 드러납니다. 예. 네, 여야가 조금도 양보가 없다. 그게 또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재투표를 해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재투표가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개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판단을 맡겨놓으시고 조용히 계시죠. 개표도 좀 조용히 하세요. 흘겨 쓰긴 했습니다만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글을 쓰실 때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박또박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표가 무효로 되었다면 응당 부결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은 부결되는 안건을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로 처리해버리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다음 법적 조치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법이냐라는 거죠. 아까는 민주유공자법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요 표결이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뭔가 흘려 쓴 게 있었다. 그래서 180표로 가결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죠. 흘려쓰기한 2표. 요 2표가 유효하냐 마냐가 좀 논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2표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건 180표가 안 되면 또 패스트트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2표가 아니면 178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되고 안 되고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최찬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에 네. 따라서 저런 건 제가 어디 재투표하는 게 깔끔하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짜를 근데 이제 보질 못해서 우리가 네. 이게 어느지 모르겠어요. 판단을 못했어요. 근데 국회의장 표현에는 흘겨 썼지만 이거는 가결이다라고 이제 판단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지금 저렇게 얘기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가표가 아니라 부표로 해석이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 아까 국회법에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재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 미미한 차이다라고 해서 재투표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재투표 안 했는데 아까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은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흘겨 쓴 거에 대해서 가냐 부냐의 해석의 차이가 난다면 이건 재투표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논란이 없을 수가 있고 저건 야당이 당연히 전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이제 관건 기준이 되는 거겠죠. 요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결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재투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죠. 아니 간지 부은지 흘려 써서 잘 분명하지가 않다잖아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저것도 아마 흘려 쓴 거를 언론에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글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간지 뭔지. 근데 지금 공개 안 하니까 네. 저도 어떤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국회의장이면은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되죠. 왜? 저게 2표가 부결이나 무효로 되면은 그게 찬성 반대가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법이 시를 다투는 뭐 안보라든지 경제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투표하는데 뭐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잘해야 하루 이틀 걸리는 건데 그거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저렇게 땅땅땅 두드리는 거 국회의장이 너무 좀 폭주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이건 좀 국회의장의 폭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랬죠.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그럼 국민의힘은 뭘 하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했다. 네. 국회의장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또 권한 남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헌재에서도 국회법상에 이게 가결로 보고 충분히 재투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서 네. 권한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건데 과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지 여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법적인 쟁점을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건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헌재로 또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왔다 갔다.
문제다라는 지적이 참 많은데 이번에 또 하나 또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진이 나선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친명 김영진, 추미애 독주 비판,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발진. 네, 왜냐하면 그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의 전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3차 대전. 예. 1차 대전은 추미애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네.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추미애 법사위원장 좀 독주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 청문회가 너무 급발진했다. 당이랑 좀 상의를 해서 가면 좋지 않았느냐. 뭔가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서 누군가와 갈등 구도를 만들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초창기에 당 지도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청문회 몰랐어요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추미애 위원장 혼자 독주하는 거야.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정청래 대표가 아니에요. 뭐 뜻은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잦아드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최천을 교수님, 친명 김영진 의원 7인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나서서 이거 너무했어요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불이 다시 붙는 형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영진 의원은 7인회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사예요. 큰 인물이고 저 얘기가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 작심 발언이거든요. 저렇게까지 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단지 이게 조희대 청문회의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대전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상당히 강경 이제 모드로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약간의 그 견해차가 있었어요. 당과 이 법사위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싸고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하는 건 사실상 거취와 관련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과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는 게 학자들 얘기하고 달라가지고 다 네. 정치적이거든요. 다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계산했을 거라고요. 네. 저게 이제 야당에 대한 발언 같으면야 개인 생각을 수위 높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권 내의 인사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 다 친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오르는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 얘기한 거로 봐서는 일단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중도층이나 이런 국민적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고 그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과도할 정도로 당과 좀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한 경계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영진 의원이 새삼스럽게 약간 잦아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온 건 용산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동생에게 가야 할 시선을 빼앗는 신스틸러는 단연 추미애 누나입니다. 국민의 모든 관심이 법사위에 집중되어 이재명 대통령 딴에는 야심차게 준비한 통일정책 END도 묻혀버리게 만드는 신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누나가 이재명 동생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갖고 가고 있다. 추미애 신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내용은 보면 사실 윤영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약간
추나 땡이다. 추미애 위원장 나오면 땡큐다. 라는 약간 그런 입장도 살짝 보이긴 하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지금 초기인데 네. 그 권력 내부에 저 소란스러움을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정권 자체가 좀 안정적인 이미지를 못 주는 거죠. 어떻게 봉숭아학당 정도 수준으로 각자 지금 뛰고 있잖아요. 특히 그 김영진 의원 7인회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추미애를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한 거는 급발진이 뭐예요? 차가 갑자기 엑셀레이터 안 밟았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급발진 나와도 여태까지 자동차 제조회사가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급발진 한 운전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기술도 없고 개인이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랑 비슷해요. 저렇게 대법원장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본인은 오히려 책임을 안 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있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개인은 아마 경기지사를 나갈지 서울지사를 나갈지 이거 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금 봉숭아학당 좌충우돌 정당이 되는 거죠. 그 대법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정청래 대표도 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보고도 안 하고 당 수뇌부에 보고도 안 하고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불쾌했다가 또 가만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또 지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해주고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할 정도니까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이 이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나오면은 땡큐인 상황 아니겠느냐,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걱정해야 될 건 민주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 얘기까지 지금 같이 하셨죠. 한국일보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 친명 김영진 조의대 청문회는 급발진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뒤에 이런 해석을 붙였습니다. 정청래 리더십 도마에 아까 분명히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급발진했어요라고 김영진 의원은 얘기했는데 추미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정청래 대표 지난 24일 최고위 아침 최고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법사위도 격려 방문 찾아갔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정청래 대표 있고요. 양쪽 뭐 김용민, 추미애 위원장, 이 서영교 의원부터 쭉 다 같이 보이죠. 같이. 그래서 이 제목이 어제 법사위 격려 방문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저돌적인 움직임, 힘을 실어주고 또 실어주고 계속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내 생각도 당신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라는 입장인 건데 이 상황에서 최청일 교수님, 김영진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쉽게 얘기하면 때렸거든요. 그럼 이게 추미애 위원장만 때린 거냐? 정청래 대표는 안 때린 거냐라는 거죠.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충분히 의식을 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김영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도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였단 말이에요.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등은 아주 강경 그룹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주 강성 당원들, 강경 그룹들, 강성 지지층들에 소구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도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게 많은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과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알면서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정치의 관행으로 볼 때 저런 단어나 저런 정치적 수사들이
강성 지지층들은 이 상당한 그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고 김영진 의원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한 단어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단어예요. 이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급발진을 한 단어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조심도 하시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신이 이제 김영진 의원이 나름의 당내 영향력이 있는 걸 이제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한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 당장은 뭐 당내 또 여권 내의 권력 지형의 갈등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걸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진 의원이 일반 우리가 그냥 친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죠. 7인 회의에 속하는 상당히 친명 중에서도 찐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좀 대변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7인 회 좀 같이 볼까요? 7인에 누가 있느냐? 먼저 차장 정성호 의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영진 의원입니다. 문지석 의원 지금 당에서 지금 대변인하고 있고 김병욱 전 의원은 좀 정무비서관이죠.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 지금 현재 이 국민디지털소통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규민, 임종성 전 의원까지 7명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김병욱, 김남국 전 의원은 같이 대통령실 안에서 직접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지금 이 보좌를 이 국정을 같이 돕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의 이 얘기가 상당히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윤영걸 대표님, 네. 김영진 의원이 한때 나는 이제 친명 아니래라고 말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자꾸 쓴소리 하니까 나 지금 밀렸어라고 이 언론 뭐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김영진 의원은 친명 아니다, 뭐 수박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김영진 의원의 또 개인 생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간접적인 교감 뭐 이거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김영진 의원 정도만 돼도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이 70% 80% 갔는데 네. 그게 흔들리는 게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고 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대립이 어떻게 보면 그게 폭탄이 돼서 정치 신인 검찰총장을 대통령까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저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행동보다도 말 하나 갖고 굉장히 국민들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 보고 윤석열 오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윤석열 오빠. 저게 아마 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큰 문제가 됐을 정도로 그런 사안이거든요. 또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야, 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대통령도 탄핵했으니까 대법원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저게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존재를, 야당의 존재를 아예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이 볼 때는 야, 이거 자칫하다가 지금 정권 초기인데 민주당이 내부에서 무너지겠네? 로마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밖에 침략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도 안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 권력 다툼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정치를 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그게 조기에 좀 활화산이 돼서 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엔에 가서 뭐 오늘 들어오시는데 네. 미국하고의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지지층만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중도층도 봐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안 찍은 사람도 보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매 강경, 타협, 불타협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는 대표가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김영진 의원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의원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다. 지금 안에서 나름 뭐 권력 다툼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시기도 했는데 괜히 좀 다시 또 좀 시끌시끌해지는 좀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김영진 의원의 얘기가 단순히 그냥 개인 국회의원 김영진으로 들을 것이냐, 용산의 의중이 좀 반영되는 걸로 좀 들을 것이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게
김영진 의원이 어제 저희 다뤘었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 같고 공방이 일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수위 높게 그 단호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는 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볼까요? 친명마저 쓴소리에 김현지 내달 국감 나온다. 네. 다음 달에 국정감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직접 증인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최천일 교수님, 김영진 의원의 어떤 입지, 위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영진 의원의 얘기가 그냥 허투루 나 혼자만 하는 얘기 같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개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전 그 신무 원료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현지 비서관 건도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가까이 지내왔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런 네. 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저 얘기를 정치인데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저걸 저렇게 아주 전공법을 쓴 거거든요.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전 개인적으로 김영지 의원의 말이 100% 맞다.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 나와야 돼요. 왜 총무비서관이라고 왜 안 나옵니까? 워낙에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야당이 이제 총무비서관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를 자꾸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 하는 게 아닌가란 여당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안 나올 근거가 없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니까 그분이 다 얘기하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건 일단 당위적으로 김영진 의원의 말이 맞는 것이고 또 정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정치공학적인 게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아까 네. 추미애위원장에 대한 공격이란 공격인데 비판이란 비판이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뭔가 어쨌든 이렇게 돼서 안 된다라는 레드팀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암묵적인 교감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진 의원의 쓴소리가 단순히 우회해서 돌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선명하고 단호하게 한 쓴소리인 만큼 뭔가 확실하게 대통령실과의 좀 이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이 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 김영진 의원이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한 건지 대통령실의 의중을 좀 담아서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의 피플은 바로 이분, 개그맨 전유성 씨죠. 전유성 씨, 어젯밤 10시가 좀 넘은 시각. 네, 결국 큰 별이 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개그의 큰 별지다. 전유성, 향년 76으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전유성 씨, 그동안 이 폐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전주병원에서 폐기용 치료 중에 이게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별세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가장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좀 저희가 최대한 좀 찾아봤는데 영상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개그맨 시험 보면 내 재능 갖고 틀림없이 떨어져. 제일 선배로서 후진 양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NBA 사장 보고 싶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 네,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을 2023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MBN 취재진 찾아갔더니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세요? 그랬더니 MBN 대표가 제일 보고 싶어, 사장이 제일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좀 이 개그감을 놓지 않으셨던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윤영걸 대표님, 전유성 씨 하면 단순히 그냥 뭐 개그맨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과거
그 코미디 하면은 막 넘어지고 때리고 슬랩스틱 슬랩스틱. 코미디가 많았는데 네. 개그맨은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입담 그리고 1호 개그맨 개그맨이군요. 플러스 연출가 또 공연 기획도 하고 네. 후배 양성도 하고 지금 개그맨들 중에 전유성 씨가 키운 사람이 많거든요. 76살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쓰셨어요. 또 뭐 PC통신 뭐 한 달이면 한다. 네. 컴퓨터 책도 한 달이면 한다. 일본어 나이 먹은 한 달만 하면은 나이 먹은 전유성보다 잘한다. 뭐 남도 문화술래기 뭐 이렇게 책도 많이 17권이나 썼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개그맨이 벌써 76살에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두 가지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 후유증이라는데 네. 하나는 약간 배신감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청도에 내려가서 철가방 극장을 만들어서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네. 청도군하고 좀 마찰이 있어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배신감에다가 거기 남원에서 뭐 국수집도 하고 카페도 하면서 좀 혼자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남들은 즐겁게 했지만은 본인은 좀 외로워하셨던 그래서 좀 힘들어 하셨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이죠. 우리 개그맨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가. 연출력과 아이디어가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단순히 그냥 뭐 개그맨 1호입니다 보니까 지금 개그맨이란 말 자체를 만든 첫 번째 인물. 개그맨 1호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처럼 연출 쪽으로도 상당히 좀 두각을 드러내셨었는데 이 전유성 씨의 가장 최근 모습을 본 게 김학래 이 한국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이라고 그래요.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개그계 대부 전유성 마지막까지 유머를 잃지 않았다. 여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김학래 이 코미디언 협회장이 뭐라고 하냐 어제 병원에서 보고 온 게 그게 마지막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머에 애드리브 하듯이 말로 바로바로 주고받았는데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가서 만나자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유머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전유성 씨, 네, 하늘에 큰 별이 돼서 먼저 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나중에 또 하늘에서 만났을 때 후배들이 하늘에서 가서 만났을 때 선배님 부끄럽지 않게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또 허허허 웃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지역신문 같이 볼까요? 네. 먼저 매일신문입니다. 추석 대이동 코앞. 근데 툭 하면 연착되는 경부선 열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곧 추석이면 열차로 대규모 이제 이동을 하겠죠. 특히나 연휴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도 사고 뒤에 이제 정시에 딱딱 시간 맞춰 오는 게 84%에서 73%로 너무 훅 떨어졌다. 대구권 통과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게 이유가 지금 전체를 다 서행 구간으로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뒤에. 그러다 보니까 권영진 의원 이 사고랑 무관한 데는 그런 거를 좀 해제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정시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리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기사 같이 볼까요? 강원일보입니다. 초교 병원 가는 길 전국에서 가장 멀다. 초등학교 가고 병원 가는 길 멀면 안 되겠죠. 이게 사실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교통망 접근 이동거리입니다. 지금 보면 이 흐린색, 이 밝은색은 고속도로 접근인 거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고속철도, 고속화철도, 철도의 접근인 건데 지금 서울, 경기, 전북, 충북, 그리고 강원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철도도 모두 다 가장 멀더라라는 거. 강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 가볼까요? 네, 대전일보입니다. 한화 코리안 시리즈 직행 마지막 승부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1위인 LG와 주말 3연전 혈투가 있다라는 거죠. 대전은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네, 지금 26, 27, 28일 대전에서 이 LG와 같이 혈투를 벌인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안.
대전일보의 일면 기사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